어머니, 애쓰지 마세요. 이제 사망보험금은 우리 거예요. 이제 사망보험금은 우리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차문이 잠기고 저는 한겨울 갯벌에 버려졌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웃었죠. 며칠 뒤 제 이름으로 사망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그 일을 꺼내게 되리라는 걸요. 그 애들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충남의 작은 항구 마을에는 겨울 안개가 새벽부터 내려앉았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혜진의 공방은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은은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은 50대 중반의 여인으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으로 바늘과 천을 정리하며 오늘도 살자는 혼잣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방 안쪽 선반에는 여러 색깔의 실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래된 재봉틀 2대가 창가 쪽을 향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바다가 보였는데 물안개와 뒤섞여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혜진은 공방 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바다 특유의 짠 냄새와 함께 항구에서 올라오는 생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들이 싫지 않았던 건 이곳이 20년 넘게 그녀가 뿌리내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경찰 생활을 접고 이 작은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혜진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공방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70대의 김할머니는 혜진이 수선해준 코트 자락을 쓰다듬으며 원장님 솜씨가 역시 최고라고 말했고 옆에 선박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솜씨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은 그저 웃으며 과찬이시라고 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 이 마을에서 쌓아온 신뢰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혜진에게 단순히 옷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혜진은 작업대 앞에 앉아 손목 안쪽에 희미한 상처 흔적을 무심코 만졌습니다. 20년 전 경찰 시절에 생긴 것인데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옅어졌지만 가끔 이렇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점심 무렵 공방 문이 열리면서 아들 민우가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의 민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엄마 요즘 잘 있어 하고 물었지만 그의 눈은 손에 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래 잘 지낸다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는데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의 뒤로 며느리 다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다연은 코끝에 냉소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난 바빠서 10분만요 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예의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다연은 공방 안쪽 의자에 털썩 앉으며 이 작은 데서 일하시느라 힘들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고 혜진은 그걸 느끼면서도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공방에 들어온 다른 손님 앞에서 다연은 시골은 답답해서 저는 못 살아요 하고 말했고 혜진이 조용히 차를 내오자 전 이런 차 안 마셔요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다연의 눈치만 보다가 엄마 이해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묘한 거리감을 느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자신보다 다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공방 안쪽 작업실에서 일하던 직원 순애가 다연의 눈빛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순애는 혜진보다 5살 아래로 이 공방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다연은 공방 한 구석을 둘러보며 여긴 왜 이렇게 낡았죠? 하고 물었고 순애가 혜진 대신 정중히 답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관리해온 이 공방을 다연은 마치 낡은 헌옷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작업대 옆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 정리하다가 민우 계좌에서 알림이 여러 번 울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금액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혜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식 일에 참견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연은 민우의 팔을 잡으며 가요. 여기 공기 답답해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둘이 나간 뒤 공방에는 다연이 뿌린 향수 냄새만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그 향기는 공방의 오래된 첫 냄새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마치 이 공간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혜진에게 다가와 원장님 저 여자는 위험해요 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그래도 애들 사는 건데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찬바람이 공방 문틈으로 스며들어 기묘한 불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혜진은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문을 오래 바라봤지만 결국 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오래전 경찰 시절의 물건들이 상자에 담긴 채 쌓여 있었는데 요즘은 그곳을 열 일이 없었습니다. 수첩, 배지, 그리고 몇 가지 증거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민우와 다연이 타고 간 차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혜진의 손끝이 잠시 흔들리면서 불안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애는 혜진의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혜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공방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항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불을 끄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확인 발신자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던 순간 끊어졌고 곧바로 다시 울렸다가 또 끊어졌습니다. 3번째로 울렸을 때 혜진이 손을 뻗었지만 휴대폰 화면은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순애가 무슨 전화냐고 물었지만 혜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문이 열리며 다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은 화장에 새로 산 듯한 코트를 걸친 그녀는 혜진을 보자마자 어머니 저 결혼 생활 힘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다연은 민우는 멍청해서 답답하다며 노골적인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혜진은 당황하며 말문이 막혔고 뒤따라 들어온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공방 전체에 울렸고 마침 안쪽에서 일하던 순애도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공방에 있던 손님 한 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다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의자에 앉으며 어머니는 아들 너무 오냐오냐 키웠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직설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그저 벽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연은 핸드백에서 명품 영수증 두세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민우 돈으로 샀어요. 뭐 어때요 하고 말하는 그 표정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구두와 코트도 각각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혜진은 영수증을 내려놓으며 민우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의 눈가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작업대에서 일어나 물을 따르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놓쳤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다연은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울만 들여다봤습니다. 공방에 있던 손님 몇몇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김할머니는 나가면서 혜진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혜진은 그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공방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연은 어머님 민우 월급 올리라고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공방이 작은 수익만 내는 곳이라 그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다연은 그럼 대출이라도 내주세요 아들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순애가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고 작업하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혜진은 대출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다연은 민우가 갚으면 되죠 하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다연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민우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다연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연은 화장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 정도 꾸미려면 돈이 있어야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다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연은 비웃으며 어머니는 시골 티 못 벗어서 그래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며 혜진을 한번 쳐다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순애가 테이블을 치우며 다연을 날카롭게 훑어봤지만 다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혜진은 다연의 손톱 옆에 이상한 상처 흔적이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손톱 밑이 살짝 까져 있었고 피가 굳은 듯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무언가 긁거나 핥힌 듯한 모양이었는데 혜진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다연이 그 손으로 민우의 손목을 잡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장부를 보며 엄마 이 계좌 좀 하고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연이 가요하며 민우의 팔을 끌고 일어섰고 두 사람은 서둘러 공방을 나갔습니다. 공방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애가 혜진에게 다가와 원장님 저 집 뭔가 이상해요 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 겨울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저리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며 공방 간판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니면 더 지났을까?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우가 혼자 들어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다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고 민우는 그 시선을 느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우가 혼자 들어왔고 그는 혜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괜찮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고 그 반복되는 망설임이 혜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애는 안쪽 작업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연이 문틈에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여행 가요. 서류 좀 보세요. 하고 말하며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그 느낌이 묘하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일반 서류와는 달랐고 봉투 안에서 나는 잉크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애가 작업대에서 일어나 슬며시 뒤쪽으로 다가와 서류를 힐끗 보았고 그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찬 종이였고 법률 용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혜진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자 손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며 여기만 사인하세요. 여행자 보험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본 부분에는 보험이라는 단어보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이게 정말 여행자 보험이 맞느냐고 물으려 했지만 민우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애는 서류의 필적을 살펴봤습니다.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았고 특히 날짜 부분의 잉크 농도가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한 서류라면 모든 부분의 잉크 농도가 같아야 하는데 이 서류는 마치 누군가 손으로 날짜를 나중에 추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애가 원장님하고 부르려 했지만 다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순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은 불안했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고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키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연은 혜진이 사인을 마치자마자 재빠르게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혜진이 다시 한번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다연은 아댔어요 하며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고 핸드백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다연의 눈치를 살폈고 혜진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슬펐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던 건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에 동의한 것 같은 묘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순애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 서류 이상했어요 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며 자책했습니다. 순애는 필적이 이상했다고 다시 강조했지만 혜진은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설마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저녁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혜진은 밤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휴대폰을 꺼내보니 배터리가 갑자기 빠르게 닳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70%였는데 지금은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자 이상한 고지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안내문이었는데 혜진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민우의 이름이 보증일란에 적혀 있었고 혜진의 이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고지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때 휴대폰에서 민우 계좌의 문자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옛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혜진은 혼자 민우를 키웠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밤늦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류가 불안해. 순애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필적은 나중에 확인해요. 맡겨요.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소리가 유난히 세게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 꼭 시간 비우세요. 혜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공방 지하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결국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 시절의 수첩과 배지 그리고 몇 가지 증거 수집 도구들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공방에 왔습니다. 엄마 시간 정확히 8시 늦지 마 하고 말하며 공방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정해진 계획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계획 속에 자신이 희생양처럼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우와 다연이 온다는 문자를 받고 공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8시 검은색 차가 공방 앞에 섰고 민우가 창문을 내려 엄마 타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다연은 조수석에 앉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민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색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혜진은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해무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바다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였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혜진은 위험한데 잠깐 쉬자고 제안했지만 다연은 어머니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문자가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슬쩍 보니 큰 금액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점점 갯벌 근처로 향하는 것을 보고 혜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었고 주변에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벗어나 모래길로 들어서자 혜진은 여긴 어디니 하고 물었습니다. 다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어머니 잠깐만 내려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민우가 뒷문을 열어줬고 혜진이 내리는 순간 차문이 닫히며 잠겼습니다. 갯벌 위에 찬 바람이 혜진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며 다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예요 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12억짜리 서명 고마워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고 혜진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여행자 보험이 아니라 거액의 대출 보증이었고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1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서 볼을 떨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민우야 하고 불렀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혜진은 차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발밑 갯벌이 푹푹 꺼지며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고 배기가스만 희뿌연 안개 속에 남았습니다. 혜진은 홀로 갯벌 한가운데 남겨졌습니다. 발밑 갯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조수가 오르는 소리가 겹쳐 들렸고 멀리서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충전을 다 했는데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갯벌에 더 깊이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갯벌이 발목까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은 경찰 시절 배웠던 생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갯벌에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기 때문에 몸을 넓게 펴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몸을 옆으로 눕혀 무게를 분산시키며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너무 멀리 있었고 안개 때문에 혜진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쉬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에 입술이 갈라졌고 손끝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경찰 시절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그때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은 가까스로 물 위를 굴러 단단한 모래 언덕까지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언덕 위로 기어 올랐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갯벌을 기어오르며 손톱이 다 깨진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언덕 위에 쓰러져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1% 남아 있었고 순애에게서 원장님 괜찮아요 하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살아있어 하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휴대폰은 다시 꺼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나 마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달려왔고 혜진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혜진님 사망 처리됐습니다. 직원이 말했고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영과 민우는 이미 혜진의 사망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서류 보세요. 사망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화면에 표시된 자신의 이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신고인 란에는 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망 일시는 오늘 새벽 6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갯벌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망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고 혜진은 본인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이건 큰 문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젖어서 무거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 했지만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뒷문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지만 서재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통장 몇 개를 확인하니 잔액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순애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혜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원장님 살아계셨어요. 하고 울먹이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순애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혜진은 갯벌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는 혜진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혜진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예전에 쓰던 장비 아직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다고 말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고 혜진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쪽 깊은 곳에 회색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20년 전 경찰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형 녹음기, GPS 추적기, 미세 바늘 도구, 증거 채취 키트,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제부터 우리가 기록해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지만 충전하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노트북을 꺼내 컴퓨터를 켰습니다. 혜진이 기억하는 민우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최근 3개월간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대출 기록도 여러 건 보였습니다. 순애가 거래처를 추적하자 다연 사촌이라는 유권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유권 명의의 투자회사로 돈이 흘러들어갔고 그 회사는 최근 고금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더 깊이 파고들자 유권의 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문서 위조까지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우의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반복되는 번호가 몇 개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다연의 번호였고 또 하나가 유권의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대를 보니 대부분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꺼내 정보를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펜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거세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다연의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의 계정에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보니 대부분 최근 6개월 사이였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같은 각도에서 찍혀 있었고 사진 속 그림자를 분석하자 남자 한 명이 계속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 유권이 쓴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혜진은 분노보다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면 증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시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냉정함이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순애가 그런 혜진을 보며 원장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5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혜진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원장님 이거 범죄예요. 확실해요 하고 말했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한 증거를 잡자고 답했습니다. 과거 말투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공방 원장이 아니라 수사관이었습니다. 혜진은 지하창고 난간에 걸린 오래된 수사복을 만졌습니다. 남색 재킷이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깊은 밤을 향해 점점 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눈빛을 교환했고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 다시 써야겠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도울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난 잘못한 게 있어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민우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 다연이랑 헤어졌어 하고 말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유건이랑 나 몰래 하며 울먹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침묵을 유지했고 민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바보였어. 엄마를 엄마하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애는 노트북으로 유건의 신상을 계속 파헤쳤습니다. 유건은 30대 중반의 남자로 과거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순애가 더 깊이 파고들자 유건과 다연이 사촌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같은 주소지를 사용했고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도 있었습니다. 민우의 계좌에서 수상한 이체 내역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유건의 회사로 빠져나갔고 그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은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이체되었습니다. 다연 명의의 신용카드 빚도 폭증해 있었는데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혜진은 그 숫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고 민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민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혜진이 물었고 민우는 엄마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연이 엄마 욕 많이 했어. 난 말 못했어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혜진은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애가 작은 녹취 장치를 민우에게 건네며 증거부터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걸 어떻게 쓰냐고 물었고 순애가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민우에게 다연을 유인하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혜진은 공방에서 작은 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하창고 벽면에는 증거 판넬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계좌 거래 내역, 유건의 전과 기록, 다연과 유건의 관계 증거, 위조된 서류 사본, 그리고 사망 신고서까지 모두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판넬을 보며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죄책감과 혼란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똑바로 보며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하며 계속 사과했지만 혜진은 사과는 나중에 하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순애가 이제 시작이에요 하고 말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연의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다연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자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순애가 그 주소를 검색하자 6원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혜진은 바늘 도구를 손에 쥐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민우는 다연과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연은 민우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민우가 거절하자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다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혜진은 그 녹음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건과 다연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민우가 다연의 휴대폰을 몰래 조작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그 안에는 혜진 제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갯벌에 두고 오면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하는 유건의 목소리, 보험금은 우리가 받고 집은 팔면 되지 하는 다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은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가 끝을 보겠다. 조용히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애와 민우는 혜진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20년 전 경찰이었던 강혜진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닷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증거를 USB에 저장하고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고 순애의 컴퓨터에도 복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혜진은 다연을 직접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다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만나 뵙고 싶어요. 혜진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순애가 원장님 위험해요 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순애는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입구에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었지만 사실 휴업이 아니라 전쟁 준비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혜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전화로 양해를 구했고 손님들은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공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진은 지하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열린 그 문은 과거로의 복귀를 상징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녹음기, GPS 추적기, 비밀 바늘 세트, 증거 채취 도구, 야간 투시경, 그리고 소형 카메라까지 모든 장비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장비들을 보며 이게 정말 다 쓸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노트북을 열어 통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설치하고 혜진의 휴대폰과 연동시켰습니다. GPS 신호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순애는 20년 전 장비들이지만 요즘 기술과 결합하면 더 강력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순애의 그런 능력에 감사했습니다. 민우가 공방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민우를 보며 오늘부터 엄마 말 잘 들어 하고 말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창고 벽면에는
다연의 동선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연이 주로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까지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우와 순애를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애들 말은 믿는 게 아니었어.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뒷문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공방 주변을 감시하거나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동작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녹화되고 순애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갔습니다. 혜진은 다연 집 근처 CCTV 포인트 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민우가 제공한 정보와 온라인 지도를 결합해 사각지대를 찾아냈습니다. 다연이 사는 오피스텔 주변에는 CCTV가 많았지만 뒷골목과 주차장 일부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혜진은 그 지점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순애가 그 지도를 보며 원장님 정말 프로시네요 하고 감탄했지만 혜진은 그저 예전 습관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혜진은 바늘 도구를 팔목에 숨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느다란 금속 바늘을 소매 안쪽에 고정하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손목을 살짝 꺾으면 바늘이 손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오고 다시 손목을 펴면 숨겨지는 구조였습니다. 순애가 그 모습을 보며 원장님 손 감각 살아있네요 하고 말했고 혜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서로를 믿는다는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민우는 구석에서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순애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돌아보며 민우야, 내가 데려오렴 오늘 밤 하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뜨며 엄마 위험해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대화하자. 문자를 보내자마자 다연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어머니도 오라 해. 순애는 그 문자를 보며 눈을 크게 뜨며 덫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하고 답했습니다. 덫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역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전등이 꺼지며 암전되었습니다. 공방 위로 파도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민우는 공방 밖에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코트 안쪽에 숨겨둔 GPS를 점검했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신호는 강력했습니다. 순애의 노트북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바늘 도구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애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신호 잡히면 바로 출동하고 말했습니다. 경찰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구급차도 대기시켜뒀습니다. 혜진은 순애의 철저함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혜진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자 순애의 노트북 화면에 감청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혜진의 옷깃에 달린 초소형 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것이고 모든 증거가 확보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화면을 응시하며 원장님 조심하세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연이 보낸 주소는 항구 외곽의 컨테이너 창고였습니다. 혜진과 민우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고 민우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민우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유건이 그늘에서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구석에서 민우가 이미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민우는 자신과 함께 왔는데 어떻게 벌써 묶여 있을까? 혜진은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건 민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인형이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자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신과 함께 온 민우를 돌아봤지만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진작 여기 있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온 건 우리 사람이었죠. 혜진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고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끝내드릴게요. 다연이 말했고 유건이 덧붙였습니다. 보험금은 12억 깔끔해요. 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창고의 구조, 출구의 위치, 무기로 쓸만한 물건들,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다연이 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끝이야. 동감 못했어. 민우는 테이프 너머로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지만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아주 잠시 민우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다연과 유건을 바라봤습니다. 유건이 혜진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진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고 유건은 그녀의 손목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은근히 손가락 각도를 조정하며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소매 안쪽에 숨겨둔 바늘이 손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고 혜진은 그것을 밧줄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유건은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혜진의 바늘이 밧줄 섬유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사무실에서는 노트북 화면에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옷깃에 달린 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다연과 유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화면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값어치는 서류로 끝. 그 말이 녹음되는 순간 순애는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순애는 GPS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혜진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신호가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원장님 위험해요 하고 속삭였지만 곧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아마도 창고의 금속 구조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경찰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하세요. 혜진은 바늘로 밧줄 섬유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갈라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전화로 돈 입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연은 민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넌 그냥 쓸모없는 ATM.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다연과 유건은 서로 대화하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망보험 서류를 위조한 것, 혜진을 갯벌에 버린 것,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밧줄을 거의 끊어냈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을 주면 풀릴 상태였습니다.
순애는 경찰 친구뿐만 아니라 과거 혜진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동시에 호출하는 버튼을 눌렀고 곧 여러 곳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바람이 창고 구멍으로 들어와 철문을 흔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고 다연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유건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고 유건은 혜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유건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유건이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혜진 손목의 GPS가 갑자기 강한 신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렸고 유건과 다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이 자유로워졌고 혜진은 재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유건이 칼을 휘둘렀지만 혜진은 경찰 시절 배운 호신술로 피했습니다. 바늘을 손에 쥐고 유건의 손목을 찔렀고 유건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연은 황급히 출구로 뛰어갔지만 문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가 호출한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문을 열다가 경찰들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건도 손목을 잡고 주저앉았고 곧 경찰에게 제압되었습니다. 혜진은 민우에게 다가가 테이프를 떼어줬습니다. 민우는 엄마 미안해하며 울었고 혜진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혜진이 말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PS 신호음이 창고 전체를 울렸고 유건과 다연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진은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밧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바늘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20년 전 경찰 훈련소에서 배웠던 동작들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건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혜진은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철커덕 소리를 냈습니다. 다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 할망구가. 하지만 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늘로 유건의 발목을 찔렀고 유건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혜진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순애는 사무실에서 감청 화면을 넘기며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동시에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다연과 유건의 얼굴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났고 그들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순애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12억 보험 사기 현장 생중계.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범 잡아라. 저게 사람이냐.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다니. 경찰은 뭐하나. 댓글은 초당 수십 개씩 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다연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지인들에게서,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서까지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다연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장 꺼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수만 명이 다운로드했고 여러 플랫폼에 재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우에게 다가가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입에 테이프를 떼어내며 엄마하고 울먹였습니다. 유건이 다시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유건의 움직임을 읽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유건은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고 기침을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다연은 출입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급하게 뛰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창고의 조명이 흔들리며 긴장감이 심화되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철문을 흔들었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순애는 노트북 화면으로 경찰의 위치를 확인하며 5분 뒤 도착하고 외쳤습니다. 혜진은 다연 앞에 섰습니다. 넌 돈밖에 몰랐지. 혜진이 조용히 말했고 다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다연이 소리쳤습니다. 난 잘못 없어. 시어머니가 문제야. 하지만 순애가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다 녹화됐어. 끝났어. 화면에는 다연과 유건이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엄마 옆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건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공구를 집어들고 혜진에게 던졌지만 순애가 재빠르게 물건을 던져 유건의 손을 맞췄습니다. 유건은 다시 바닥에 쓰러졌고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고 벽면에 비쳤고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연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25억은 내 거야. 하지만 그 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다연과 유건은 그 허상을 쫓다가 파멸한 것입니다.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상한 끝은 잘라야 새로 자란다. 혜진이 중얼거렸고 그 말은 다연과 유건뿐만 아니라 민우에게도 향한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다연과 유건은 즉시 제압되었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다연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혜진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도 창고 안으로 들어왔고 혜진을 꽉 안았습니다. 민우가 혜진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지. 혜진은 더 이상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경찰이 다연과 유건을 끌고 나갔고 창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혜진은 창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혜진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체포 현장이 정리된 후 새벽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진은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옆에 앉아 끝났어요. 원장님하고 말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보호 조치를 받아 경찰서로 이동했고 혜진은 순애와 함께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업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익숙한 느낌이 혜진을 진정시켰습니다. 바늘과 실랑가닥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평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 실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배우고 싶어? 민우가 말했고 혜진은 차갑지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공방에 다시 울렸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하는 그 소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어르신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들 잘생겼다며 민우를 칭찬했고 박 할아버지도 젊은이가 착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워하며 묵묵히 공방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천들을 정리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민우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은 칼질하던 손으로 실을 매만지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화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혜진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건과 다연의 재판 뉴스가 텔레비전에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사기,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각각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혜진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며 무표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다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캘린더를 보며 나가면 끝내버릴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증오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었고 복수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연의 문제였고 혜진은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혜진의 어깨에 기대며 엄마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짧게 살아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한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내라, 견디라, 그리고 성장하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공방 간판 아래 새로운 글귀가 붙었습니다. 상한 끝은 잘라드립니다. 순애가 붙인 것이었는데 혜진은 그 글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글귀를 보며 웃으며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혜진과 민우는 나란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순애가 들러 오늘은 평온하네요 하고 말했고 혜진은 미소 지으며 이제 시작이지 하고 답했습니다. 바느질 소리가 리듬을 타며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실이 천을 꿰매고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 반복적인 소리 속에서 혜진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공방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라 푸른빛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배들이 항구를 떠났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 봄꽃 향기, 그리고 공방 안에 첫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우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처음으로 직선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고 혜진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는 차를 끓여 세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따뜻한 차 향기가 공방을 채웠습니다. 김할머니는 혜진에게 수선 맡긴 옷을 찾으러 왔고 원장님 덕분에 옷이 새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혜진은 그날 저녁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장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정리했습니다. 녹음기, GPS, 바늘 도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혜진은 창고 문을 닫으며 과거와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밤이 되자 공방은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옆방에서 잠들었고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혼자 작업대 앞에 앉아 마지막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님이 맡긴 옷에 단을 수선하며 혜진은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실로 다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교도소 안 다연이 자신의 감방 벽에 붙인 캘린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소일까지 2900일. 그녀는 빨간 펜으로 오늘 날짜에 X 표시를 하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증오가 살아있었고 복수에 대한 집착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연의 몫이었고 혜진은 이미 앞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